붕괴하는 초강대국이 전차도 아이디어도 시간도 모두 바닥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러시아의 이른바 민들레 전차죠. 원래는 번개처럼 빠른 키이우 정복이 될 거라던 전쟁이 4년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푸틴의 전쟁 기계는 이제 낡은 소련제 전차에 강철 막대를 덧대고 그걸 혁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괴한 장치는 T-72, T-80 또는 심지어 T-90M 전차에 용접된 금속 꼬칩을 둘러싼 모습으로 전장 기술이라기보다는 고철 조각상에 더 가깝게 보입니다. 하지만 선전 뒤엔 더 가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수 산업은 균열이 가고 있고 그들의 교리는 무너지고 있으며 민들레 전차는 그 실패를 상징하는 가장 터무니없는 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이상한 강철꽃이 단순히 웃긴 게 아니라 왜 위험한지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하지만 러시아, 우선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합시다. 오릭스의 시각적으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4,100대가 넘는 전차를 잃었습니다. 이 숫자는 실제 손실의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쿠르스크 전투에서 파괴된 장갑 차량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 전투는 나치 독일이 동부 전선에서 처음으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충돌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확실히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푸틴의 전차들은 80년 전 히틀러의 전차들이 불탔던 바로 그와 비슷한 지역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민들레 전차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전차는 러시아가 장갑차를 더 오래 생존시키기 위해 점점 더 극단적인 시도를 하며 만든 최신 변형입니다. 여기까지 온 과정을 이해하려면 러시아 전차 방호 진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군사 혁신이라기보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실수의 연속, 즉 희극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 고철더미 프랑켄슈타인 같은 전쟁 기계 분석이 재미있으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현대전을 있는 그대로 해석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필터 없이 오직 사실만을 전합니다. 이제 다시 단델리온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러시아 전차 방어의 진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군사 혁신이라기보다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은 실수의 연속, 마치 코미디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2023년 중반에 등장한 터틀탱크의 시작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러시아 승무원들은 차량 위에 조잡한 금속판을 용접하기 시작했고 임시 지붕을 만들어 이론적으로는 들어오는 1인칭 시점 드론이 중요한 부품에 도달하기 전에 폭발하도록 했습니다.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탱크 포탑 위로 급강하할 때 금속을 한 겹 더 추가해 먼저 부딪히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개조는 탱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서도 상당한 무게만 더했습니다. 게다가 드론을 막기 위해 설치한 금속판은 너무 얇아서 성형 작약탄이 여전히 쉽게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개조된 탱크의 외형이 적의 감시에 더 잘 드러나게 되었고 그 감시의 대부분은 드론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미카제 부대와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은 몇 주 만에 적응하여 공격 각도를 조정하거나 단순히 더 강력한 탄두를 사용했습니다. 2024년 중반 이 되자 터틀탱크는 우크라이나 외의 전장에서는 채택되지 않을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며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러시아의 탱크 손실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의 스폰서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Private Internet Access, 즉 Private Internet Access. 전 세계 3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신뢰하는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VPN 제공업체로 Private Internet Access는 온라인 프라이버시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보호되지 않은 기기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은 많은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게 되며 이 정보는 웹사이트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기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VPN은 여러분의 IP 주소를 숨기고 인터넷 연결을 암호화하여 여러분의 데이터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네트워크 관리자, 심지어 정부 감시로부터도 보호해줍니다. VPN이 없다면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웹서핑은 단체 채팅방에 비밀 메시지 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두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지만 PIA를 사용하면 당신의 활동이 안전하게 암호화된 터널 안에서 보호됩니다. NOLOGS 정책은 여러 차례 법정에서 입증되었으며 세계적인 회계 감사 회사인 딜로이트가 실시한 독립적인 감사에서도 검증되었습니다. 보안뿐만 아니라 PIA는 진정한 온라인 자유도 제공합니다. 해외여행 중이거나 단순히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는 콘텐츠에 접근하려고 할 때도 PIA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91개국 이상과 미국 50가의 주 전체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PI 파일 공유를 지원하며 모든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와 호환되어 어디서든
더 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할 때 PIA를 사용해서 현지 서버에 접속하고 지연 시간을 줄입니다. 또한 넷플릭스, 훌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지역별 콘텐츠를 해제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PIA는 윈도우, 맥OS, 리눅스, iOS, 안드로이드 등 모든 주요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구독만으로도 동시에 무제한 기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디지털 라이프를 안전하게 지키기에 완벽하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piavpn.com으로 접속하세요. /더 밀리터리 쇼 또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프라이빗 인터넷 액세스를 83%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세요. 한 달에 단위 달러 3센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4개월을 완전히 무료로 드립니다. 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30일 환불 보장도 제공하고 24시간 연중 무휴 고객 지원도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프라이빗 인터넷 액세스를 이용해보세요.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피아와 함께라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2025 연말 금속 스파이크와 드론 프로펠러를 얽히게 하거나 센서를 손상시키기 위한 케이블로 덮인 고슴도치 탱크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내려오면서 일부 버전은 탱크 전체를 강철 케이블로 감싸 마치 군사용 고치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상한 각도로 튀어나온 금속 막대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들어오는 위협을 걸어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러한 차량들을 자랑스럽게 전시하며 이것이 혁신적인 전장 적응의 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슴도치 차량도 거북이 차량과 같은 근본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나쁜 점은 추가된 무게가 때로는 수톤을 넘어서면서 이미 둔한 전차들을 기어다니는 표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차량들은 T-72와 T-80으로 소련 공학의 말기 단계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차들이었습니다. 고슴도치 전책의 더 나빴던 점은 일부 개조가 전차 자체의 방어 시스템에 방해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엉켜있는 전선들은 포탑에 걸려 제대로 회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 차량에 접근하거나 탈출할 때 사용하는 해치까지 막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고슴도치 전차가 더 느리게 움직이고 상황인식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빠르게 깨달았고 이로 인해 기존의 대전차 무기로 매복 공격을 당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민들레, 러시아어로는 아도반치크라는 차량이 등장해서 했는데 크렘린의 국방부가 최근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특허를 낸 차량입니다. 이 설계는 보강된 금속 막대를 용접하여 여러 층으로 뻗어나가는 3차원 장벽을 형성하고 꽃집 사이의 틈은 고강도 메시로 채워집니다. 전체 구조는 민들레를 닮았습니다. 만약 민들레가 강철로 만들어지고 수백만 달러짜리 무기 플랫폼에 장착된다면 민들레의 개념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전술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1인칭 시점 드론이 전차에 접근할 때 이상적으로는 드론이 바로 장갑에 닿기보다는 가장 바깥쪽 막대에 먼저 접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폭발이 차체에서 더 먼 거리에서 일어나도록 강제하게 되어 이론적으로는 드론 무리에 대한 폭발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방된 지형에서 그렇습니다. 여러 겹 구조는 우크라이나가 전차 한 대를 파괴할 때 더 많은 탄약을 사용하게 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표준 전차를 무력화하는 데 드론이 12대 필요하다면 난델리오는 추가로 12대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탁 트인 지형을 징역할 소중한 시간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탁 트인 지형입니다. 단델리온 장갑은 러시아 전차가 들판을 가로질러 우크라이나 방어진지로 돌진하는 특정 상황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현재 러시아 전술의 상당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런 무모한 돌진에서는 승무원들이 기동성과 시야를 조금 희생해도 드론 공격을 한 번 더 견딜 수 있습니다. 전략적 교리가 방어가 준비된 곳에 장갑차를 계속 투입해서 뭔가가 돌파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차량의 수명을 몇 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는 어떤 개조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단델리오는 헤지오그 메커닉보다 즉각적인 진화이자 개선입니다. 파이프를 전차 전체의 전선을 흩뿌리는 대신 격자 형태로 배치함으로써 전차는 여전히 약간의 기동성과 식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는 기본 전차보다는 느릴지라도 이전 모델보다 더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나게 만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설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러시아의 최신 주력 전차인 T-90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민들레를 이용해 전차를 넓은 들판에서 이동시키고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해 약간 덜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들판이 끝나는 순간 민들레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도시 전투에서는 이 설계가 방어적 혁신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 상황은 러시아가 전쟁 내내 역사적으로 매우 취약했던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 포크로스크시는 2024년 7월부터 적극적으로 포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해당 지역의 북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완전히 공세를 강화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경량화와 기동성을 위해 설계된 전차의 덩치와 무게를 추가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단점 때문입니다. 금속 비계가 건물 모서리, 전선, 잔해 등에 걸리고 추가된 무게 때문에 기동성이나 속도를 내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전 영국 전차 지휘관 해미시 드 브레통 고든 대령에 따르면 민들레 전차는 스너들, 센어들, 즉 기습을 위해 숲이나 사지대를 조용히 기동하는 군사용 은어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들레 전차의 설계가 이전 옵션들보다 더 투명하게 보이게 해주긴 하지만 여전히 전차 주위에 그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현대 전차전은 정교한 광학 장비와 센서에 의존하여 승무원들이 먼 거리에서 표적을 포착하고 공격받기 전에 먼저 타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들레 전차의 금속 고집들은 지휘관의 시야 곳곳에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포수들은 강철 막대의 미로를 통해 움직이는 표적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드론 신호를 교란하기 위한 전자전 장비를 포함한 전차 자체의 방어 시스템도 금속 케이지가 신호 전파를 방해함으로써 그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동성 측면에서 일부 추정에 따르면 민들레 구조물은 이미 여러 차례 개조로 무거워진 전체 수톤의 강철을 추가로 더합니다. 게다가 전차들은 잦은 정비 불량으로 과부하된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추가 중량은 기계 시스템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며 추가된 케이지는 차량의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정비 요구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장 및 정비 시설의 위성 영상을 분석하는 리세르감과 비스코비 비스툰 플랫폼의 연구원들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전차 정비 능력은 2022년 초 월 120대 이상에서 2025년 초에는 겨우 35대로 급감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민들레 케이지는 오히려 러시아 전차를 더 쉽게 파괴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 의도와는 정반대로 훨씬 커진 크기와 실루엣 때문에 차량이 멀리서도 훨씬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은 민들레 전차를 더 멀리서 발견할 수 있어 대전차팀이 매복을 준비할 시간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특이한 실루엣은 위장 시도를 해도 눈에 띕니다. 드브르통 고든 대령은 드론에 대한 미미한 개선이 오히려 전차를 우크라이나의 모든 무기 체계에 더 크고 느린 표적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인칭 시점 드론 외에도 우크라이나군은 나토 공급 업체들로부터 제블린, 엔로우, 대전차, 4등 수천 발의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확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거의 모든 면에서 러시아 전차를 능가하는 최신 주력 전차도 지원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체적으로 드론 군집 전술을 개발해 압도적인 수로 개별 차량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들레 시스템이 드론 몇 대는 막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은 뛰어난 적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각도에서 드론 군집 전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술은 실제로 비행 중에도 수정할 수 있어 물리적인 장갑 변경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들레 탱크는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2025년 말 위성 사진에 따르면 민들레 장비를 갖춘 탱크는 소수만이 창고나 보급소 지역에 정차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차량들이 실제 전투에 투입된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배치된다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특정 구성에 맞춘 전술을 아직 최적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역시 약간의 기동성을 희생하더라도 물리적 장갑과 그물망을 선호하는 방어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단순한 사실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양측 군대가 4년이나 반복 설계했지만 물리적 방어를 계속 고수했다면 이는 아마도 그 시점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점은 일시적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혁신을 분석하고 적응하며 대응하는 능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주 만에 터틀 탱크는 초기 생존성 향상을 이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팀이 약점을 공략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 효과는 줄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헤지오그 탱크도 잠시 동안만 약간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단델리온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러시아의 탱크 케이지 집착은 더욱 절박해 보입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가 현재와 같은 작전 속도를 유지하고 비슷한 손실을 입는다면 2026년 초 이후에는 효과적인 공세 작전을 수행할 충분한 주력 전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시작할 때 약 3,300대의 전차를 실전 배치했고 5,000대에서 17,500대 사이의 전차를 저장고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저장된 전차들 중 상당수는 상태가 너무 나빠서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다가오면서 러시아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전차를 소진했습니다. 전차 손실률도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데 전장의 전차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설적인 상황은 장갑 밀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남은 전차들이 더 쉽게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대 집단 면역과 비슷합니다. 서로 겹치는 방어와 감시를 제공하는 전차가 줄어들면 남아있는 각 전차는 드론의 조직적인 공격에 훨씬 더 취약해집니다. 또한 러시아의 국내 생산은 이런 손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는 연간 약 250대의 현대화된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업그레이드된 T-70이 T-80, T-90 전차가 포함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그보다 3배가 넘는 속도로 전차를 잃고 있습니다. 전차를 개조하는 능력까지 감안하면 생산 병목 현상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시작할 때 최소한의 수리만 필요한 최상의 상태의 전차들을 저장고에서 꺼내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수십 년 동안 시베리아의 혹독한 날씨에 노출되어 있던 전차들만 남아 있습니다. 많은 전차들은 예전에 다른 전차를 운용하기 위해 부품을 떼어내서 중요한 부품들이 빠져 있습니다. 러시아가 박물관에 있던 전차들까지 꺼내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이런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2022년 5월 T-62 전차가 전선에 등장했는데 이 전차들은 현대 기준으로 완전히 구식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분석가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러시아는 실제 T-34 전차까지 배치했음했는데 이 전차들은 2차 세계대전 시절의 차량으로 역사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것들입니다. 80년 된 전차들, 이 현대 무기 체계와 싸우기 위해 투입되는 모습을 보면 러시아의 장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민들레 전차는 혁신인 척하면서도 사실상 산업적 절박함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와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돌파구도 아니고 특별히 뛰어난 공학적 설계도 아닙니다. 러시아가 이를 여유조차 거의 없는 기존 전차의 고철을 용접해서 방호층의 양이 설계의 질을 somehow 보완해 줄 것이라는 희망에 기대는 것입니다. 러시아 군사 계획자들은 본질적으로 문제의 강철을 던지고 물리 법칙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잊었거나 처음부터 배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전차 설계는 항상 3가지 상충 요소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화력, 즉 전차가 위협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 방호력, 즉 전차가 적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기동성, 즉 전차가 효과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 능력. 민들레 전차는 이 3가지를 동시에 약화시킵니다. T-90의 강력한 125mm 주포도 보수가 금속 우리 때문에 표적을 제대로 볼 수 없으면 훨씬 덜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는 추가된 비계가 전차를 특정 위협, 즉 1인칭 시점 드론에 대해 약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존 무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전혀 불분명합니다. 전통적인 전차전에서는 대부분 장갑 관통 탄약을 사용해 누가 먼저 쏘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장갑판과는 무관합니다. 몇 인치의 금속이 추가된다고 해도 그것은 금방 뚫릴 것입니다. 이 경우 기동성과 전장 인식 능력의 저하가 전차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입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전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의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러시아는 주로 물리적 장벽을 사용하고 있지만 서방 군대는 실제 기술 혁신을 통해 드론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그리고 다른 나토 회원국들은 드론 신호를 교란시켜 처음부터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전자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능동 방호 시스템, 즉 APS는 드론이든 대전차 미사일이든 다가오는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격추할 수 있으며 요격 한 번에 몇 달러 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 기술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서방 전차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표준 장비로 탑재할 예정입니다. 전차의 다른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수십 대의 드론을 자동으로 격추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포탑에 금속 꽃을 용접해놓고 그걸 혁신이라고 부를 때 말이죠.
패배를 인정한 셈이죠. 민들레 전차에 대한 국제적인 반응은 당혹스러움에서 조롱까지 다양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전차가 초기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믿지만 대부분은 결국 점점 더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 설계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광경을 넘어서 단델리온 전차는 현대전이 얼마나 빠르게 값비싼 무기 플랫폼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천 달러에 불과한 드론이 수백만 달러짜리 전차를 위협할 수 있어 전장의 계산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에 더 빨리 적응하는 군대, 즉 새로운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군대가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교훈을 누구보다 잘 배웠습니다. 그들의 드론 전술은 기본적인 정찰 임무에서 정교한 사냥꾼 살상 작전으로 개별 타격에서 협동하는 군집 공격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들은 빠른 드론 개발과 배치를 중심으로 하나의 산업을 만들어냈으며 전장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몇 주마다 설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혁신이 가장 큰 국방 예산이나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적응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효과 없는 방식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계속해서 더 큰 철창만 만들고 있습니다. 민들레 탱크는 가장 피상적인 의미에서만 혁신적일 뿐입니다. 물론 디자인은 다르고 독특하지만 자세히 보면 여전히 원래의 거북이 탱크가 드러나고 있고 그 모든 기동성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슴도치와 비교해보면 차이점은 더욱 작아 보이고 이 설계는 기껏해야 부분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보시다시피 탱크는 원래 드론에 대해 무적이 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었고 그런 기능이 플랫폼에 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전차만으론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러시아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여전히 약간의 개조를 거친 장비들을 전선에 투입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인명 손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들레 전차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 현실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러시아에게 몇 달 더 공격 능력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우크라이나 영토가 더 황폐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러시아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미래를 파괴하는 전쟁의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이 갈등을 되돌아볼 때 민들레 전차는 아마도 거북이와 고슴도치와 함께 러시아가 군사 초강대국으로서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동안 보여준 절박한 조치들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전에서 진정한 기술 혁신, 적응력 있는 전술, 그리고 선전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군사 교리가 대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치 독일을 무찌르고 수세대에 걸쳐 소련의 장갑 교리를 확립한 전설적인 T-34 전차의 창조자들은 자신들의 유산이 이렇게까지 전락한 모습을 본다면 경악할 것입니다. T-34는 화력, 방호력, 기동성을 상대 전차들보다 더 잘 균형 있게 조화시켰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유지 보수도 쉬우며 최소한 훈련받은 승무원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차는 러시아가 이제는 버리고 즉흥적인 금속 조형물을 선택하며 잃어버린 훌륭한 전차 설계 원칙을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전차는 터무니없지만 동시에 비극적이고 많은 것을 드러내며 결국에는 교훈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군사적 필요성이 산업적 무능력과 충돌할 때, 그리고 선전이 공학적으로 불가능한 해결책을 요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국가 지도부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뛰어들 때 벌어지는 일을 보여줍니다. 민들레 탱크는 푸틴의 전쟁 기계를 축소한 모습으로 절박하고 비효율적이며 결국 파멸할 운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탱크 없이 어떻게 승리하려 하는지 이해하려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우크라이나가 창설하려는 새로운 로봇 군대에 대한 저희 분석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현대 전쟁의 진화와 21세기 전투를 재편하는 전술에 대해 계속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매일 영상을 제공하는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